세상에는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갖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 거래에서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보다 차 상태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 시점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알아봅시다. 누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알게 모르게 전장에서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시그널을 끝없이 보내왔습니다. 이를 신호발송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실질적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미국은 러시아의 시그널들을 스크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과정을 선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제한하던 미국은 23년 전 9.11 테러가 있었던 날 바이든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언론에 발표했고 이 내용은 인터넷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있고 이 파장은 안 그래도 힘든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 시그널과 미국 공격 허용에 대한 러시아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알아보고 역선택의 문제가 한국 경제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8월 5일은)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코스피가 233.54포인트나 빠졌고 코스닥도 88포인트나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빠진 폭으로는 역사상 최대일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손해를 많이 보았을 텐데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회복 못할 손해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말만 믿지 않고 스스로 시장을 이해하고 하락 시그널을 선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투자자라면 손해를 덜 봤을 것이고 재기할 총알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는 것도 주식 시장을 보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시황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탈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상승 하락 시그널을 포착하여 매수 매도 의사결정하듯이 전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큰 흐름을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알아봅시다. 검은 월요일 시황을 30분 봉으로 봅시다. 장이 열리자마자 큰 폭 하락으로 시작했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비교하면 2022년 2월 설마 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급습하고 이만큼의 영토를 차지했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시간 후에 주가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켜보다가 흥분하여 이쯤에서 물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짧게 5분봉을 보고 있었더라면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매우 짜릿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소위 차트 전문가들은 단기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이 시점은 우크라이나 반격이 시작됐을 타이밍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사 유튜버나 소위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세계 두 번째 군사 강국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병든 곰이라고 떠들어댔던 시기입니다. 리딩방 말만 믿고 그냥 무조건 따라서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당일 반등 시 고점에 몰렸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주가는 오르는 듯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는 주르륵 흘러내려 이때 들어간 원금은 반토막 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는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약 2시간 동안 공방이 일어났는데 마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듯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반등을 기대했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또 물렸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유하면 이때가 제블린과 같은 서방 무기들이 들어가 러시아가 고전하던 때와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금방이라도 승리할 것처럼 희망 고문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어느새 주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반등합니다. 소위 차트 투자하는 분들이 적산병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올 때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다시 반등하겠다 싶어 또 물타기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또 물렸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이마스 등 서방의 무기가 대거 투입되던 시기이고 우크라이나가 2023년 대반격을 실시한 때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반짝장에 일제히 군사 유튜버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러시아의 패배를 점치는 해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이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며 횡보하던 시기입니다. 마치 이길 것 같던 우크라이나는 다시 밀리고 서방은 다시 에이테크임스 등 미사일을 지원합니다. 앞전에 하이마스 이펙트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밀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주가는 다시 쭉 밀려 이 시점에 도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유하면 러시아군의 활공폭탄과 란셋 드론이 전선에 본격 투입되면서부터 우크라이나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던 구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쭉 올려 마치 반등할 것처럼 시그널을 줍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는 이 시점에서 또 물타기 했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서서히 몸살이기 시작했을 텐데 일부 초보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때 또 물타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점령했던 시기라고 해도 됩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또다시 매수 신호가 떴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게 분명하고 자칭 전문가들은 외신을 앵무새처럼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며 떠들어댔고 금방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러시아는 큰 위험에 빠진 듯 방송합니다. 쿠르스크의 전황은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계좌 잔고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바닥으로 인식해 투자를 더 하려고 하니 총알이 없습니다. 소강 상태로 접어든 쿠르스크 전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서방은 이때 어떤 시그널을 읽었고 반격을 할 것인지 아닌지 통밥을 재고 있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는 순간 우리나라 돈으로 454조 원이나 투자되었습니다. 분명 어떤 반등 시그널을 읽고 역공을 하려고 할 텐데 그 수단이 만만치 않아 지금은 공격할지 말지 재고 있는 상태 같아 보입니다. 언제 역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증시에는 천장 밑에 바닥이 있고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지옥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당시 시점이 바닥이었는지 아니면 반등 전 여기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포들은 더 내릴 것인지 아닌지 알고 있겠지만 개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에서 역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포들은 바닥인 것처럼 신호 발생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각자 신호를 선별하여 매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 투자자가 선별한 이 시그널은 거짓 정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선택이란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를 말합니다. 역선택으로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지하실 밑에 지옥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정세가 바로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더 물타기하지 않고 한방에 이만큼 반등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 여기까지 반등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쟁 전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반등을 시킬 것인지 공격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략가라면 어디까지 목표로 잡으시겠습니까? 8월 5일 주가가 폭락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원래 하락 전 고점까지는 전혀 회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 미국의 경기 침체, 엔캐리 청산, 한국의 정부 기업 개인 부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그리고 정부 기능의 마비 등으로 불안한 소식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한국 경제가 단숨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밀리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주가 차트와 연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편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위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위험 신호를 공유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준비를 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여 해석할 줄 알고 누군가가 그 정보를 오더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해 주었다면 8월 5일 당일 불타기 하는 개인들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위험 신호를 말해 주어도 잘못된 정보들에 의하여 오랜 기간 학습된 사람들은 학습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확신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습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신호는 선행하여 오래전부터 발송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는 N달러 환율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금리를 5%나 주는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여러 비용이 들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앉아서 5%의 금리차가 있는데 투자 안 하면 바보겠지요? 미국의 금리가 내리고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5% 가까이 하던 금리차도 줄어들어 투자 매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엔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덜 들어오기 때문에 환차손이 생기겠죠. 당연히 달러 자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투자를 회수하려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하기 때문에 엔화 수요가 많아져 엔화 가치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엔캐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엔캐리 청산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 달 전에 이미 엔화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급격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고 이날이 주가가 폭락했던 8월 5일입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신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포착했다면 아마도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다른 대비를 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신호를 보지 않거나 봐도 대수롭지 않게 보기 때문에 무시하고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쫓았을 것입니다. 차트 해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차트는 많은 기법 중 기술적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아주 일부의 기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그널은 한쪽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 5일 사상 최대 폭의 주가 하락을 작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그널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이 편은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코스피 200 선물 거래 내역입니다. 투자 설명이 아니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선물을 산다는 것은 코스피 200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는 것이고 판다는 것은 주가가 내릴 것이라고 보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선물을 판 사람은 주가가 내려야 이득을 보고 선물을 산 사람은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본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도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를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보이지요? 파란색은 매도한 계약수를 말하고 빨간색은 매수한 계약수를 말합니다. 트렌드를 보면 매도가 많나요? 아니면 매수가 많나요? 외국인은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월 18일부터는 매도의 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외국인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들이 선물로 돈을 벌려면 주가가 더 떨어져 주어야 합니다. 이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시장의 시그널을 알았다면 7월 초부터 조심해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정보를 알고 관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8월 2일까지 매도했던 선물을 8월 5일 청산에 이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차트 또한 다른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피 200 등가물 풋 옵션 거래 내역입니다. 옵션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파생 상품이에요. 풋을 사면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벌고 콜을 사면 주가가 상승해야 돈을 법니다. 외국인 거래 내역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은 산 것이고 파란색은 판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한 달 전부터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었고 8월 5일 큰 폭으로 하락하니 이를 청산해 이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주가 하락의 시그널은 한 달 전부터 여러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도 이러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은 무시되었고 전쟁 막을 수 있는 협상은 결렬되어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서방은 454조를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썼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전쟁 대리인일 뿐 전쟁 당사자는 미국이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쟁 발발 후 2년 반 이상이 흐른 시점에서 454조가 들어간 마당에 서방은 이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400조 이상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군사적으로 별 실익도 없는 쿠르스크를 무리하게 점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사기 진작과 러시아군의 방어 허점을 파악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방 전략가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신호 발성을 모니터링 해왔을 것입니다. 쿠르스크 점령을 통해 러시아의 방어의 허점을 파악했고 본토 미사일 공격 허용 의사결정을 이끈 시그널은 아마도 이란산 미사일 200발 운송을 확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파스 360 미사일로 사거리가 최대 120km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란의 카스피해와 접반 아미라바드 항구에서 정박해 있었던 포트 올리아호에 의해서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운반되었고 9월 4일 러시아에 도착한 것을 서방의 전략가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송망은 러시아의 남동진 전략으로 구축된 남북운송회랑의 일부입니다. 이 남북운송회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시르스키는 개전 이래 러시아가 10,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았다고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본토 공격을 허용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더 많은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거의 바닥인지 아니면 더 바닥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공격을 허용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요 목표 대상은 공군기지나 대공방어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점은 러시아의 공군기지와 대공방어 시스템을 표시한 것입니다. 붉은색 점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공군기지이고 검은 점은 대공방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는 80km이고 그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에이테크임스 M57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이고 그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F-16에서 발사 가능한 AGM-158 제이슨 미사일의 유해 사거리는 360km이고 그 범위는 지금 지도와 같습니다. 유럽이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 스톰 섀도우는 그 사거리가 560km로 모스크바가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본토 공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미국이 할 텐데 미국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저는 6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푸틴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정리한 것은 푸틴에게 공격적인 측면에 6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고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에는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올 항목도 있습니다. 미국의 본토 공격의 허용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6가지 질문과 푸틴의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합니다.